매주 올라오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보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매서운 북풍이 살을 애는 듯합니다. 이곳은 조선 팔도 중에서도 가장 춥고 험하다는 북쪽 끝 국경, 마을 삼수갑산보다 더 깊은 골짜기에 자리 잡은 유배지였습니다. 하늘은 온통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고 흩날리는 눈발은 땅에 닿기도 전에 얼어붙어 날카로운 얼음, 조각이 되어 사람들의 뺨을 때리는 그런 곳이지요. 세상의 모든 온기가 사라진 듯한 이 삭막한 땅으로 한때는 도성 안에서 가장 화려하게 피어났던 꽃 한 송이가 꺾인 채 끌려왔습니다. 낡고 해진 죄인 옷을 걸친 죄인들의 행렬 끄트머리에 발목이 시린 집신을 신고 위태롭게 걷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서윤이라 불렸으나 이제는 그저 죄인의 딸 혹은 관비라는 서러운 이름으로만 불리게 된 처지였지요.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고래등 같은 기와집 안채에서 비단, 치마를 두르고 술을 놓던 그녀였습니다. 그러나 정치라는 거대한 회오리 바람은 하루아침에 가문을 멸문지화로 몰아넣었고 아버지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으며 곱게 자란 딸은 짐승처럼 밧줄에 묶여 이 먼 변방까지 끌려오게 된 것입니다. 관아의 소슬대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리자 마당을 쓸던 늙은 관비들이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쯧쯧, 저 꼴을 좀 보게나. 얼굴이 배곡 같은 걸 보니 귀하게 자란 티가 역력하구먼. 저 고운 손으로 이 엄동설 안에 걸레질이나 제대로 하겠나? 원래 곱게 자란 것들이 더 빨리 꺾이는 법이야. 며칠이나 버틸지 두고 보세. 서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수치심과 공포가 밀려왔지만 울음조차 사치라는 것을 그녀는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호송관이 거칠게 밧줄을 풀어내자 멍이 든 손목이 하얗게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그녀의 등 뒤에서 무거운 짐을 대신 받아드는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비키시오. 그 짐은 내가 지겠소.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서윤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자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남루한 베옷을 입고 얼굴에는 검댕이 묻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밤하늘의 별처럼 형형하게 빛나는 사내. 바로 한양에서 장원급제를 코앞에 두고 촉망받던 선비, 경원이었습니다. 도련님? 어찌하여 이곳에 계십니까? 아니, 그 차림은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서윤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경원은 주위의 눈을 의식한 듯 재빨리 고개를 숙이며 짐짓 투박한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도련님이라니요. 당치 않습니다. 저는 이제 그저 마구간을 치우고 장작을 패는 천한 종놈일 뿐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도련님은 아무 죄가 없지 않습니까? 어서 돌아가세요, 제발. 이곳은 도련님이 계실 곳이 아닙니다. 서윤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그를 밀어내려 했지만 경원은 굳건한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위의 포졸들이 듣지 못하도록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지옥으로 떨어졌는데 내가 어찌 천국에 남겠습니까? 내 발로 걸어 들어온 지옥이니 나는 이곳이 좋습니다. 당신이 숨 쉬는 곳이라면 어디든 내게는 그곳이 바로 도성이고 궁궐입니다. 경원은 스스로 붓을 꺾고 신분을 버린 채 관노가 되어 그녀의 뒤를 쫓아온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손가락질했겠지요. 앞길이 구말리 같은 양반 자제가 역적의 딸을 따라 스스로 노비 문서를 썼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경원의 눈에는 오직 서윤 하나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깊고도 올곧은 사랑의 무게에 서윤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관아의 안쪽 따뜻한 온돌방이 있는 본체의 문이 열리며 털가죽을 두른 사내가 육중한 걸음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이 고을의 생사여 탈권을 쥐고 있는 수령, 변사또였습니다.
그는 기름진 얼굴에 탐욕스러운 눈빛을 번들거리며 새로 들어온 죄인들을 훑어보았습니다. 짐승이 먹잇감을 고르듯 끈적한 시선이 서윤의 얼굴에 멈추었지요. 호, 이번에 들어온 계집 중에 쓸만한 물건이 하나 섞여 있구나. 변 사또는 뒷짐을 진 채 천천히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아라. 서윤이 몸을 떨며 주저하자 옆에 있던 포졸이 거칠게 그녀의 턱을 잡아 올렸습니다. 눈보라 속에서도 잃지 않은 그녀의 기품 있고 청초한 미색이 드러나자 변 사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거참. 역적의 딸년치고는 꽤나 곱상하구나. 도성의 귀한 물을 먹고 자라서 그런가 이 촌 구석의 흑투성이 계집들과는 때깔부터 다르군. 변 사또는 굵은 손가락으로 서윤의 볼을 스치듯 만지려 했습니다. 그 순간 경원이 본능적으로 서윤의 앞을 가로막으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날이 죄송합니다. 이 아이는 먼 길을 오느라 병이 깊고 몸이 상하여 날이 깨서 보시기에 흉할까 저어되옵니다. 하물며 역병의 기운마저 있다고 하니 귀하신 옥체에 해가 될까 두렵습니다. 경원의 기지에 찬 거짓말에 변 사또는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뭐라? 역병이라고? 에잉 재수없게. 썩 물러가라. 저것들은 당장 저기 구석진 행랑채에 처박아 두고 며칠간은 내 눈에 띄지 않게 하라. 변 사또는 소매를 털며 황급히 자리를 떴지만 떠나기 직전 다시 한번 서윤을 힐끔거리는 그 눈빛에는 여전히 끈적한 아쉬움과 흑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시선은 마치 독사가 먹이를 찜해놓고 잠시 물러가는 것과 다름없었지요. 포졸들의 호통 속에 서윤과 경원은 관아구석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허름한 헛간 같은 방으로 내몰렸습니다. 집단을 대충 깔아놓은 바닥에서는 냉기가 올라왔고 창호지조차 발라져 있지 않은 문틈으로는 칼바람이 들이닥쳤습니다. 포졸들이 문을 닫고 사라지자 경원은 서둘러 자신의 겉옷을 벗어 서윤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많이 놀랐지요? 괜찮습니다. 저자가 당분간은 가까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서윤은 경원의 옷자락을 꼭 쥐며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도련님, 어찌하려고 이러십니까? 저자의 눈빛을 보셨지 않습니까? 저자는 짐승입니다. 도련님까지 위험해질 것입니다. 제발 지금이라도 도망치세요. 서윤 낭자. 경원은 차갑게 얼어붙은 서윤의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리고 호호 입김을 불어 녹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입니다. 낭자가 관비가 되었다면 나도 관노가 되는 것이 마땅하고 낭자가 죄인이 되었다면 나 또한 공범이 되는 것이 도리입니다. 내 낭자를 혼자 두고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이 문을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리 천한 꼴을 하고 저런 모욕을 당하면서 어찌 견디시려 합니까? 천한 것은 신분이지 마음이 아닙니다. 내게는 낭자를 지키지 못하고 비단옷을 입고 호의호식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천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약조하지 않았습니까?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함께하겠다고. 경원의 눈시울도 붉어졌지만 그는 미소 지으며 서윤을 안심시켰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바람을 막아줄 벽도 있고 몸을 누일 집단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있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오늘 밤은 제가 이 문 앞을 지킬 테니 낭자는 마음 놓고 눈을 붙이세요. 경원은 덜컹거리는 문짝을 자신의 등으로 막아선 채 자리를 잡았습니다. 밖에서는 늑대 울음소리 같은 바람소리가 윙윙거렸지만 좁고 누추한 헛간 안에는 두 사람의 체온이 만들어낸 희미한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온기 속에서도 서윤은 불안함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아까 보았던 변 사또의 그 탐욕스러운 눈빛이 마치 이긴 겨울밤보다 더 지독한 어둠을 예고하는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막 비탈길을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한 두 연인 앞에 단순한 추위와 배고픔보다 더 잔혹한 시련이 도사리고 있음을 차가운 북풍만이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변방의 겨울은 해가 짧고 밤이 길었습니다. 관아의 하루는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시작되어 별이 총총히 박힐 때까지 끝나지 않는 고된 노동의 연속이었지요. 서윤에게 주어진 일은 관아 마당에 눈을 쓸고 얼음장을 깨어 빨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붓보다 무거운 것을 들어본 적 없는 그녀의 손은 금세 트고 갈라져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서윤은 꽁꽁 언개울가에 앉아 산더미처럼 쌓인 포졸들의 옷가지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방망이질을 할 때마다 손목이 끊어질 듯 시려왔고 젖은 치맛자락은 묵직한 얼음덩어리가 되어 그녀의 다리를 올감했습니다. 서윤이 짧은 신음과 함께 빨래 방망이를 놓치며 가쁜 숨을 몰아쉬던 그때 거칠고 투박한 손이 불쑥 나타나 냇물에 떠내려가던 방망이를 낚아챘습니다. 이리 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드니 짐을 나르던 지게를 잠시 내려놓은 경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찬바람에 거칠어졌고 입술은 터져 있었지만 서윤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여전히 따스한 봄볕 같았습니다. 그는 서윤을 억지로 일으켜 세우더니 자신의 언손으로 그녀의 붉게 부어오른 손을 감싸주었습니다. 이 손이 이게 어찌 사람의 손이란 말입니까? 내 마음이 찢어지는 듯합니다. 도련님, 아니 경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누가 보기라도 하면 큰일 납니다. 서윤이 주위를 살피며 손을 빼려 했지만 경원은 오히려 더 단단히 그녀의 손을 잡고 자신의 품 안쪽 심장이 뛰는 곳으로 가져가 녹여주었습니다. 보라지요. 누가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내 정인의 언손을 녹이는 것이 죄가 된다면 차라리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죄인이 되겠습니다. 낭자는 저기 바위 뒤에 잠시 앉아 계세요. 이까짓 빨래 내 힘이면 반식경도 안 걸립니다. 하지만 경원님도 종일 장작을 패고 물을 깃느라 힘드시지 않습니까? 제 몫의 고통은 제가 감당해야 합니다. 어찌 경원님께 짐만 지어드린단 말입니까? 짐이라니요. 낭자는 내 삶의 이유입니다. 낭자가 편안해지는 것이 곧 나의 휴식입니다. 제발 제 고집을 꺾지 말아 주십시오. 경원은 서윤을 안전한 곳으로 떠밀듯 보내고는 걷어붙인 팔뚝으로 얼음물을 휘저으며 억척스럽게 빨래를 시작했습니다. 펑, 펑 방망이 소리가 계곡을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세상의 부조리에 저항하는 그의 심장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서윤은 바위 뒤에 숨어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소리 없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자박거리는 발소리와 함께 걸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참 닭살이 돋아서 못 봐주겠구먼. 아주 이야기책 속의 견우와 직녀가 따로 없네 그려. 서윤이 화들짝 놀라 돌아보니 관아 부엌일을 도맡아 하는 늙은 종 귀덕 어멈이 쭈글쭈글한 얼굴로 혀를 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품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삶은 감자 2알을 꺼내 서윤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먹어도 산입에 거미줄 치면 억울해서 저승길도 못 가는 법이야. 아, 고맙습니다, 할머니. 고맙긴 뭘. 그나저나 새색시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여기 사또가 보통 위인이 아니야. 색을 밝히기로는 동네 개들도 아는 사실인데 며칠 전부터 자네를 보는 눈빛이 심상치가 않아. 원래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도 바로 물지 않고 가지고 노는 법이거든. 귀덕 어멈의 경고에 서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또가 저를 주시하고 있단 말입니까? 그렇고 말고. 내 눈은 못 속여. 지금은 저 총각이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있지만 사또가 마음만 먹으면 저 총각 하나쯤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는 건 일도 아니야. 그러니 처신 잘해. 섣불리 튀지 말고 죽은 듯이 엎드려 있으란 말이야.
귀덕 어멈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총총히 사라졌습니다. 서윤은 손에 들린 따뜻한 감자가 뜨거운 불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경원의 헌신이 깊어질수록 그를 향한 위험 또한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일을 마치고 돌아온 두 사람 앞에 관아의 살림을 총괄하는 이방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깐깐한 눈초리로 노비들을 쭉 훑어보더니 대뜸 서윤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너 서윤이라고 했느냐?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그러합니다만. 사또 나리의 분부시다. 내가 본래 양반가 규수라 바느질 솜씨가 제법이라 들었다. 이 엄동설 안에 밖에서 험한 일을 시키는 것이 안쓰럽다 하시며 내일부터는 본체 침방에 들어 수놓는 일을 하라 하셨다. 그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은혜를 베푸는 척하지만 실상은 서윤을 경원에게서 떼어내어 자신의 소나귀에 넣겠다는 사또의 검은 속내가 뻔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경원이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방나리. 그것은 부당합니다. 노비들이 하는 일에는 귀천이 없으나 남녀가 유별하고 내외가 엄격한 법인데 어찌 외간 남정네들이 드나드는 본체에 이 아이를 홀로 두려 하십니까? 차라리 제게 일을 2배로 더 주시고 이 아이는 계속 이곳에 두십시오. 이방은 코웃음을 치며 경원을 흘겨보았습니다. 허, 이놈 봐라. 주제넘게 어디서 말대꾸냐? 내 놈이 정령 메타작을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이것은 고을 원님의 영이다. 감히 거역하겠다는 것이냐? 하오나 나리, 이 아이는 아직 몸에 병 기운이 남아 걱정되옵니다. 시끄럽다. 썩 물러서지 않으면 당장 멍석마리를 시킬 것이다. 이방의 호통에 포졸들이 창을 겨누며 위협했습니다. 상황이 험악해지자 서윤이 급히 경원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지금 여기서 경원이 더 맞섰다가는 정말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경원님, 그만하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사또의 명을 따르겠습니다. 낭자. 안 됩니다. 거기가 어떤 곳인지 알면서 어찌 그곳에 가려 하십니까? 괜찮습니다. 바느질하는 일이라지 않습니까? 제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들 정신만 차리면 됩니다. 그러니 제발 경원님을 다치게 하지 마세요. 저를 위해 참아주세요. 서윤의 눈에서 간절한 애원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경원은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 지경이었지만 끝내 고개를 떨구고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힘없는 자의 분노는 그저 삼켜야만 하는 독배와도 같았습니다. 이방은 만족스런 미소를 지으며 서윤을 재촉했습니다. 자, 뭐들 하느냐. 어서 데려가지 않고. 서윤은 끌려가면서도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경원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단순한 거리나 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권력이라는 거대한 족쇄였고 그 족쇄는 이제 두 사람을 각기 다른 감옥에 가두려 하고 있었습니다. 본체로 들어가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쿵 하고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르는 단두대의 칼날 소리처럼 서늘하게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경원은 닫힌 문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차가운 밤 공기 속에 뜨거운 맹세를 내뱉었습니다. 반드시 구해낼 것이다.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저 더러운 소나귀에서 너를 빼내올 것이다. 그날 밤 경원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낡은 낫을 숫돌에 갈았습니다. 슥슥. 날 선소리가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본체의 따뜻한 방에 갇힌 서윤은 더욱 잠들 수 없었습니다. 비단 이불의 부드러운 감촉이 오히려 뱀의 비늘처럼 소름 끼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 밖에서 들려오는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그녀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본체 안은 밖의 세상과는 딴판이었습니다.
훈훈한 온기가 감도는 방 안에는 은은한 향 냄새가 배어 있었고 아랫목에는 비단 보료가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에게는 그 따뜻함이 마치 끓는 기름 가마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문가에 무릎을 꿇고 앉아 떨리는 손을 옷소매 속에 감추었습니다. 이윽고 방문이 열리며 술상을 든 어린 계집종이 들어왔고 그 뒤를 이어 변사또가 느긋한 걸음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관복을 벗고 편안한 잠옷 차림을 하고 있었는데 붉게 달아오른 얼굴에서는 독한 술 냄새가 풍겼습니다. 거기 문가에 쭈그리고 앉아서 무엇하는 게냐? 이리 가까이 오너라. 내 너를 잡아먹기라도 한단 말이냐? 사또가 술잔을 기울이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리 소인은 죄인의 몸으로 감히 나리의 귀하신 처소에 머물 자격이 없습니다. 하물며 천한 관비의 몸에서 나는 누린내가 나리의 비위를 상하게 할까 두렵습니다. 허허, 겸양도 지나치면 병이라더니 내가 아직도 상황 파악이 덜 된 모양이로구나. 변사또는 술잔을 탁 내려놓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먹이를 노리는 뱀처럼 번들거렸습니다. 서윤이라 했지? 내 아비가 역적으로 몰려 죽었으나 내 듣자 하니 억울한 누명이라는 소문도 있더구나. 내 마음만 먹으면 상소문을 올려 내 신원을 회복시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평생 이 변방에서 짐승처럼 구르다 죽게 할 수도 있지. 그것은 명백한 회유이자 협박이었습니다. 서윤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사또는 그 반응을 즐기듯 더욱 낮고 은밀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다. 너를 따라온 그 머슴놈, 이름이 경원이라 했던가. 그놈 목숨 또한 내 손바닥 안에 있다는 걸 모르지는 않겠지? 내가 나를 기쁘게만 해준다면 그놈을 편안한 곳으로 보내줄 수도 있다. 허나 내가 계속 뻣뻣하게 군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멍석마리를 시켜 송장을 만들어 내보낼 수도 있단 말이다. 서윤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피가 배어나올 만큼 세게 깨물었지만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저 더러운 얼굴에 침을 뱉고 싶었으나 경원의 목숨이 걸려 있다는 말에 그녀의 이성은 차가운 얼음장처럼 가라앉았습니다. 지금 반항하면 둘 다 죽는다. 살아서 훗날을 도모하려면 이 능구렁이 같은 자를 속여야만 했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가에 눈물을 그렁그렁 매단 채 세상에서 가장 애처로운 표정으로 사또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리 소인, 어찌 나리의 그 넓으신 은덕을 모르겠습니까? 다만 간청드릴 것이 있습니다. 다만 소인이 이곳까지 오느라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 지금 당장 나리를 모시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게다가 아비의 상을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아 부정탈까 저어되옵니다. 하오니 제게 열흘만 말미를 주십시오. 그동안 몸을 정갈히 하고 마음을 추스려 나리께서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변사또는 서윤의 말을 곰곰이 곱씹어 보더니 이내 흡족한 듯 무릎을 쳤습니다. 오호라 기특하구나. 역시 양반과 규수라 예법을 아는 게야. 좋다. 내 너의 그 갸륵한 마음을 봐서 딱 열흘을 주마. 대신 그 후에는 어떤 핑계도 통하지 않을 것이니 명심해라. 망극하옵니다, 나리. 서윤이 깊이 절을 올리자 사또는 껄껄 웃으며 술을 들이켰습니다. 그는 자신이 서윤을 완전히 굴복시켰다고 믿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엎드린 서윤의 눈빛은 결코 굴복한 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야겠다는, 반드시 살아서 이곳을 나가겠다는 서슬퍼런 다짐이었습니다. 한편 본체 담장 너머 어둠 속에서는 경원이 짐승처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장작 패는 도끼를 쥔 채 굳게 닫힌 본체 문을 노려보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어들고 싶은 충동이 불길처럼 일었지만 섣불리 움직였다간 서윤이 다칠 수 있다는 생각에 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쯧쯧 젊은 놈이 성질하고는. 그러다 제풀에 지쳐 쓰러지겠네. 어둠 속에서 불쑥 나타난 귀덕 어멈이 혀를 찼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경원의 소매를 잡아 끌어 마구간 뒤편 은밀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할멈, 서윤 낭자는 무사합니까?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경원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직은 별일 없는 모양이야. 불이 꺼지지 않았고 비명 소리도 없으니. 하지만 사또 놈 성격에 오래 참지는 않을 게야. 자네 정말 도망칠 생각인가? 귀덕 어멈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경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대로 앉아서 당할 수는 없습니다. 길이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나갈 것입니다. 할멈,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경원은 무릎을 꿇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귀덕 어멈은 한숨을 푹 내쉬며 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관아와 주변 지형이 그려진 낡은 지도였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지. 젊은 것들이 죽자고 달려드는데 늙은이가 말린다고 듣겠나. 잘 듣게. 이 관아 뒤쪽에는 수구문이라 불리는 개구멍이 하나 있어. 예전에 물길을 내려고 뚫어놨는데 지금은 막혀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지. 하지만 그곳 돌무더기만 치우면 사람 하나는 좋게 빠져나갈 수 있어. 경원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수구문이라 하셨습니까? 그래. 하지만 거길 나간다고 끝이 아니야. 관아를 벗어나면 바로 검은 숲이라 불리는 험한 산길이 나오는데 거기엔 굶주린 늑대떼가 우글거려. 게다가 눈이 허리까지 쌓여서 길을 잃기 십상이지. 자네 혼자라면 모를까 그 여린 아가씨를 데리고 갈 수 있겠나? 가야 합니다. 늑대떼가 막으면 제가 늑대가 되어 싸울 것이고 눈이 길을 막으면 제 몸으로 눈을 녹여서라도 갈 것입니다. 할멈, 그 수구문은 어디쯤에 있습니까? 귀덕 어멈은 지도의 한 귀퉁이를 짚어주며 낮은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여기 뒷산 대나무 숲과 연결된 담장 아래야. 경비가 가장 허술한 곳이지. 허나 명심해. 열흘 뒤면 보름달이 뜨네. 달이 밝으면 도망치기 힘들어. 그러니 거사를 치르려거든 달이 기울고 그물이 가까워지는 닷새 뒤 눈보라가 치는 밤을 노려야 해. 닷새 뒤 눈보라 치는 밤. 경원은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열흘이라는 말미를 얻어낸 서윤과 닷새 뒤를 기약하는 경원.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곳에 있었지만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같은 생존의 시간을 벌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인사는 됐어. 나도 젊었을 땐 자네들처럼 불같은 사랑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관비 팔자가 어디 내 마음대로 되나. 대리 만족이나 하려는 거지. 대신 떠날 때 꼭 나한테 신호라도 주게. 밥이라도 든든히 먹여보내야 내 마음이 편할 테니. 귀덕 어멈은 퉁명스럽게 말하고는 뒤돌아 사라졌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남은 경원은 차가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먹구름 사이로 희미한 별 하나가 보일 듯 말 듯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윤 낭자, 조금만 버텨주시오. 내 곧 당신을 데리러 가겠소.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반드시 당신을 꺼내 아무도 우리를 찾지 못하는 곳으로 날아갈 것이오. 경원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낫은 더 이상 나무를 베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이를 지키기 위한 무기이자 운명의 족쇄를 끊어낼 유일한 열쇠였습니다. 밤바람이 더욱 거세어졌습니다. 본체의 불빛은 여전히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고 관아의 담장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견고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두 연인의 가슴 속에 타오르기 시작한 탈출의 불씨는 저 차가운 북풍조차도 꺼뜨릴 수 없을 만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약속된 닷새는 화살처럼 빠르게, 때로는 천년처럼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낮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숨을 죽인 채 노역을 감내하고 밤이면 남들 몰래 생사를 건 준비를 해야 하는 이중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경원에게 밤은 잠을 자는 시간이 아니라 또 다른 전쟁을 치르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곤히 잠든 새벽녘 그는 살금살금 숙소를 빠져나와 관아 뒤편 대나무 숲으로 향했습니다. 귀덕 어멈이 일러준 수구문은 오랜 세월 방치되어 흙과 잡초 그리고 어른 몸통만 한 바위들로 꽉 막혀 있었습니다. 경원은 짧은 신음을 삼키며 바위를 밀어냈습니다. 쇠지렛대 하나 없이 오직 맨손과 낡은 호미자루 하나에 의지한 작업이었습니다. 손톱이 뒤집히고 살점이 뜯겨 나갔지만 그는 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돌 하나를 치울 때마다 서윤에게로 가는 길이 한 뼘씩 열린다고 생각하면 고통은 오히려 희망이 되어 전신을 휘감았습니다. 한편 본체에 갇힌 서윤의 시간 역시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낮이면 변 사또가 보내준 비단감으로 옷을 짓는 신용을 했지만 실상 그녀가 만들고 있는 것은 도망칠 때 신을 튼튼한 누비, 버선과 비상식량이 담긴 작은 주머니였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서윤의 방으로 밥상을 들고 온 귀덕 어멈이 주위를 살피더니 밥그릇 밑에 숨겨온 쪽지 하나를 슬며시 밀어 넣었습니다. 이걸 보게. 그 총각이 목숨 걸고 보낸 거야. 읽고 바로 태워버려야 해. 서윤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쪽지를 펼치니 숫덩이로 꾹꾹 눌러 쓴 익숙한 필체가 보였습니다. 내일 밤 자정. 북풍이 불면 대숲으로 오시오. 당신을 위한 길이 열려 있소. 짧은 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경원의 피땀과 간절한 염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은 쪽지를 가슴에 품고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도 닿을 수 없는 그리움이 사무쳤습니다. 그녀는 쪽지를 촛불에 태우며 타오르는 불꽃 속에 자신의 두려움도 함께 태워버리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거사를 하루 앞둔 밤 마지막 장애물인 거대한 둥근 바위를 치우던 경원에게 예상치 못한 불청객이 들이닥쳤습니다. 거기 누구냐? 날카로운 고함과 함께 횃불이 어둠을 갈랐습니다. 순찰을 돌던 이방이었습니다. 경원은 심장이 멎을 듯 했지만 재빨리 호미를 등 뒤로 감추고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이 이방 날이 접니다. 마구 간직이 경원이옵니다. 이방이 횃불을 경원의 얼굴 가까이 들이대며 찌푸린 눈으로 노려보았습니다. 내 놈이 이 야밤에 잠도 안 자고 대숲에서 뭘 하는 게야? 혹 딴 마음을 먹고 도망이라도 치려던 것이냐? 이방의 눈초리가 매서웠습니다. 그는 경원의 주위를 맴돌며 흙투성이가 된 손과 옷자락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막 치워놓은 돌무더기가 횃불빛에 드러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식은 땀이 경원의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여기서 들키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습니다. 서윤을 구하기는커녕 두 사람 모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판이었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경원은 짐짓 멍청한 표정을 지으며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아이고 날이 그게 아니오라. 배가 너무 고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배가 고파? 예, 저녁에 먹은 보리죽이 시원찮았는지 배가 등가죽에 붙을 지경이라 칡뿌리라도 캐먹을까 하여 나왔습니다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날이. 한 번만 봐주십시오. 경원은 바보처럼 희죽거리며 비굴하게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한때 장원급제를 바라보던 고고한 선비의 자존심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지금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서윤을 지키는 것뿐이었으니까요. 이방은 경원의 꾀죄죄한 몰골과 비굴한 태도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쯧쯧 양반 흉내를 내더니 결국 백가죽 쪼그라드는 건 못 참는 모양이구나. 에잉 재수없게. 썩 꺼져라.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그땐 곤장을 칠 것이다. 예. 감사합니다, 나리. 당장 들어가겠습니다.
이방이 침을 퇴뱉고 멀어지자 경원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하마터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뻔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바위를 밀어냈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바위가 밀려나고 드디어 사람 하나가 겨우 빠져나갈 만한 구멍이 드러났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뚫린 그 작은 구멍은 마치 자유를 향해 입을 벌린 짐승의 아가리 같기도 했고 새로운 세상으로 통하는 문 같기도 했습니다. 경원은 멍하니 구멍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됐다. 드디어 길이 열렸다. 같은 시각 서윤 역시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변 사또가 내일 입으라며 보내온 화려한 비단옷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내일 밤이면 이 옷을 입고 사또의 수청을 들어야 했습니다. 만약 탈출에 실패한다면 그녀의 운명은 저 옷처럼 갈기갈기 찢겨질 것이 뻔했습니다. 서윤은 문갑 깊숙한 곳에서 작은 은장도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집안이 몰락하던 날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쥐어준 유품이었습니다. 만약 정령 경원님과 함께 나갈 수 없다면 내 이 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리라. 짐승의 놀이개가 되느니 차라리 깨끗한 영혼으로 경원님의 곁에 남겠다. 그녀는 은장도를 품속 깊이 갈무리하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먹구름 사이로 흐릿한 달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저 달도 구름 뒤로 완전히 숨어버릴 것입니다. 귀덕 어멈의 말대로 눈보라가 몰아칠 징조였습니다. 하늘도 두 사람의 탈출을 돕려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의 앞날에 닥칠 시련을 예고하는 것일까요? 바람 소리가 더욱 거칠어지며 창호지 문을 덜컹거렸습니다. 마치 준비해라, 때가 되었다라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활 시위는 당겨졌고 남은 것은 그 시위를 놓는 순간뿐이었습니다. 두 연인의 심장은 다가올 운명의 시간을 향해 어둠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약속된 밤이 찾아오자 하늘은 기다렸다는 듯이 무시무시한 눈보라를 토해냈습니다. 귀신이 곡하는 듯한 바람소리가 관아의 담장을 때리고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굵은 눈발이 세상의 모든 빛을 집어삼켰습니다. 경비병들은 추위를 이기지 못해 웅크린 채 꾸벅꾸벅 졸거나 화로 곁으로 모여들어 불을 쬐기에 바빴습니다. 하늘이 내린 기회이자 두 사람의 운명을 시험하는 무대였습니다. 본체 안 서윤은 이불 속에 베개를 넣어 마치 사람이 자고 있는 것처럼 꾸며놓았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려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지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아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문지돌이에 미리 기름을 먹여둔 덕분에 문은 소리 없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차가운 냉기가 훅 끼쳐왔지만 서윤은 망설임 없이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녀는 검은 무명천으로 머리를 감싸고 눈 쌓인 마당을 고양이처럼 가로질렀습니다. 발이 눈에 빠질 때마다 뽀드득 소리가 났지만 거센 바람 소리가 그 모든 소음을 덮어주었습니다. 경원님, 제발 그곳에 계셔주세요. 대나무 숲에 다다르자 대나무들이 바람에 부대끼며 기괴한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어지러운 그림자 속에서 누군가가 불쑥 튀어나와 서윤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서윤이 헛바람을 들이켜며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익숙한 온기가 입을 막았습니다. 접니다. 낭자 무사하셨군요. 경원이었습니다. 그의 어깨와 머리에는 이미 눈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돌부처처럼 서윤을 기다렸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서윤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경원의 가슴에 기대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경원님, 정말로 와주셨군요. 약조하지 않았습니까? 하늘이 두 쪽 나도 기다리겠다고. 자, 시간이 없습니다. 제 손을 잡으세요. 경원은 자신의 허리춤에 매달아 두었던 밧줄을 풀어 서윤의 허리에 단단히 묶고 반대쪽 끝을 자신의 손목에 감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몸입니다. 내가 넘어지면 낭자가 일으켜주고 낭자가 미끄러지면 내가 당길 것입니다. 저기 우리가 나갈 문이 있습니다. 경원이 가리킨 곳에는 잡초와 흙더미에 가려진 좁은 구멍, 수구문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어른 하나가 겨우 기어서 통과할 수 있을 만큼 비좁고 축축한 개구멍이었습니다. 한때 도성에서 가장 고운 비단신을 신던 서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더러운 길이었지만 지금 그 구멍은 그 어떤 화려한 대문보다도 찬란한 희망의 입구였습니다. 제가 먼저 들어가 길을 살필 테니 낭자는 뒤따라 오십시오. 바닥이 차고 거칠 겁니다. 손을 조심하세요. 경원이 먼저 진흙탕 속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뒤이어 서윤도 치맛자락을 걷어 올리고 차가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좁은 통로 안은 썩은 물냄새와 곰팡이 냄새로 진동했고 날카로운 돌부리가 무릎을 찔러댔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입술을 깨물며 경원의 발목만 보고 기어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탈출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을 올가매던 신분의 굴레, 강요된 운명의 사슬을 끊고 다시 태어나는 산고와도 같았습니다. 얼마나 기었을까. 마침내 차가운 눈보라가 얼굴을 때리는 바깥 세상의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경원이 먼저 빠져나와 서윤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으라차. 자,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경원의 힘에 이끌려 서윤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 두 사람은 눈밭 위로 뒹굴었습니다. 온몸이 진흙과 눈투성이가 되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벅찬 숨을 내쉬었습니다. 담장 밖이었습니다. 그 높고 단단하던 관아의 담벼락이 이제 그들의 등 뒤에 있었습니다. 해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경원님.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입니다. 하지만 기뻐하기엔 이릅니다. 검은 숲으로 들어가야만 완전히 따돌릴 수 있습니다. 경원은 서윤을 일으켜 세우고는 미리 봐두었던 숲길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눈은 무릎까지 차올랐고 바람은 걸음을 떼기 힘들 정도로 거세게 불어닥쳤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징, 징, 징. 관아 안쪽에서 고요한 밤을 찢어발기는 날카로운 징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두 사람의 심장을 겨누는 화살처럼 밤하늘을 가르고 날아왔습니다. 곧이어 수많은 횃불이 관아 담장 너머로 번지기 시작했고 성난 고함이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죄인이 탈출했다. 당장 잡아라. 발자국이다. 수구문 쪽이다. 서윤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 들켰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경원님. 경원은 서윤의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예상했던 일입니다. 그들이 쫓아온다 해도 이 눈보라가 우리의 흔적을 지워줄 것입니다. 저들은 말을 타고 오겠지만 숲길은 험해서 말보다 사람이 더 빠릅니다. 나를 믿으세요. 하지만 서윤의 입술은 떨리기만 했고 끝내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윤 낭자. 경원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겁에 질린 서윤을 안심시키듯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그 누구도 낭자의 손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우리를 따라잡는다면 내가 길목을 막을 테니 낭자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세요. 알겠습니까? 싫습니다. 절대 혼자는 안 갑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서윤이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경원의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그 처절한 외침에 경원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같이 살아서 나갑시다. 저 징소리가 멈추는 곳까지, 저 횃불이 별빛처럼 작아질 때까지 뛰는 겁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생명줄처럼 잡고 어둠이 짙게 깔린 검은 숲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는 사냥개들이 지저대고
횃불을 든 추격대가 괴물처럼 입을 벌리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게 몰아쳐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았지만 동시에 뒤따라오는 추격자들의 시야를 가려주는 유일한 아군이기도 했습니다. 적이다. 적이 발자국이 이어진다. 이방의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꽤 가까운 곳에서 들렸습니다. 경원은 이를 악물고 서윤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뛰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폐가 찢어질 듯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금 멈추면 그것은 곧 영원한 이별을 의미했으니까요. 차가운 눈밭 위에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발자국만이 긴박하게 이어졌습니다. 세상은 온통 하얀 지옥이었지만 맞잡은 두 손의 온기만이 그들을 지탱하는 유일한 천국이었습니다. 검은 숲은 그 이름처럼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칠흑의 미로였습니다. 수령이 수백 년은 됨직한 거대한 전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하늘을 가리고 있었고 그 사이로 몰아치는 눈보라는 길을 지우며 두 사람의 발목을 집요하게 붙잡았습니다. 낭자,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이 능선만 넘으면 압록강 지류가 나옵니다. 강이 얼어붙었으니 그 위를 달리면 추격을 따돌릴 수 있습니다. 경원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윤을 부축해 눈 덮인 비탈길을 기어오르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체력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집시는 찢어져 맨발이나 다름없었고 입술은 보라색으로 질려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원님, 저는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저를 두고 가세요. 제발 혼자라도 사셔야 합니다. 서윤이 눈밭에 주저앉으며 울먹였습니다. 무슨 당치 않은 말씀을. 낭자를 두고 가느니 차라리 이곳에서 낭자와 함께 얼어 죽는 편이 낫습니다. 일어서세요. 제 등에 업히세요. 경원은 주저앉은 서윤을 억지로 일으켜 자신의 넓은 등에 업었습니다. 천근만근 무거워진 다리였지만 사랑하는 여인의 무게는 오히려 그에게 초인적인 힘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야속하게도 그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뒤쫓아오던 횃불의 행렬은 어느새 숲의 입구를 지나 턱 밑까지 쫓아와 있었고 맹수 사냥용 개들의 짖는 소리가 바로 등 뒤에서 들리는 듯 선명해졌습니다. 적이다. 저놈들이 적이 있다. 이방의 표독스러운 외침과 함께 화살 하나가 바람을 가르는 소리를 내며 나라와 경원의 옆 나무줄기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파르르 떨리는 화살깃을 보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쪽입니다. 서두르십시오. 경원은 이를 악물고 방향을 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죽을 힘을 다해 다다른 곳은 강으로 내려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천길 낭떠러지, 마을 사람들이 황천대라 부르는 절벽 끝이었습니다. 아래로는 까마득한 어둠 속에 얼어붙은 계곡물이 흐르고 있었고 뒤로는 시퍼런 칼날을 든 추격대가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끝이란 말입니까? 가쁜 숨을 토해내며 경원은 서윤을 내려놓고 절망적인 눈빛으로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숲을 헤치고 말을 탄 변 사또가 유유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횃불을 든 수십 명의 포졸들이 반원형으로 둘러싸며 두 사람을 완전히 고립시켰습니다. 변 사또는 말 위에서 내려 채찍을 탁탁 치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도간에 든 쥐꼬리라더니 딱 그 짝이로구나. 그래, 이 엄동설 안에 그 고생을 하고 도망친 곳이 고작 여기란 말이냐? 변 사또의 조롱에 경원은 품에 지니고 있던 낫을 꺼내들고 서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라. 한 발짝만 더 다가오면 내 이 낫으로 내 놈의 목을 칠 것이다. 경원의 눈빛은 굶주린 늑대처럼 살기가 등등했지만 변 사또는 코웃음을 칠 뿐이었습니다. 허허, 저놈 눈빛 좀 보게. 무서워서 오줌을 지리겠구먼. 이봐라 경원아, 내 놈이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너는 내 손바닥 안에 노비일 뿐이다. 낫을 버리고 무릎을 꿇어라.
그러면 내 특별히 자비를 베풀어 목숨만은 살려주마. 사또는 시선을 경원의 뒤에 숨은 서윤에게로 옮겼습니다. 그의 눈빛이 다시금 끈적한 욕망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서윤아, 너도 마찬가지다. 고생은 할 만큼 하지 않았느냐. 내 너를 아끼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 지금이라도 내게 와서 잘못을 빈다면 이 일은 없던 것으로 하고 너를 다시 따뜻한 비단 이불에 재워주마. 저런 천한 놈과 얼음 구덩이에서 죽는 것보다야 낫지 않겠느냐? 그것은 달콤한 회유가 아니라 영혼을 옭아매려는 악마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서윤은 경원의 등 뒤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더 이상 겁에 질린 연약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비단 이불. 서윤의 입가에 싸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 놈의 비단 이불은 내게 가시던 불보다 더 끔찍하다. 짐승의 놀이개로 배부르게 사느니 차라리 사람으로서 굶어 죽는 길을 택하겠다. 서윤은 품속에서 어머니의 유품인 은장도를 꺼내 자신의 목에 겨누었습니다. 서슬퍼런 칼날이 횃불빛을 받아 번쩍이자 변 사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저 독한 년이 감히 내 앞에서 칼을 들어? 다가오지 마라. 한 발짝이라도 움직이면 내 목을 찌르고 혀를 깨물어 자결할 것이다. 내가 죽어서 귀신이 되어서라도 내 놈의 씨를 말리고 저주할 것이다. 서윤의 서리빨 같은 기세에 포졸들이 흠칫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변 사또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자신이 가지지 못할 바에야 부러뜨리겠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눈앞의 먹잇감이 스스로 깨져버리려 하자 조바심이 난 것입니다. 자, 잠깐. 진정하거라. 칼을 내려놓아라. 내보내주마. 보내줄 테니 그 칼을 치워라. 변 사또가 짐짓 물러서는 척하며 뒤로 손짓을 했습니다. 그것은 공격 신호였습니다. 눈치 빠른 이방이 포졸들에게 눈짓을 보내자 그들은 슬금슬금 포위망을 좁히며 덮칠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그 순간 경원이 서윤의 손목을 낚아채며 외쳤습니다. 낭자! 저놈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놈들은 우리를 살려보낼 생각이 없습니다. 알아요, 경원님. 저도 압니다. 서윤은 은장도를 쥔 손을 내리고 경원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극한의 공포 속에서도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얽혔습니다. 그 짧은 찰나 두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다시 끌려가 짐승처럼 사느니 차라리 자유로운 영혼으로 함께 끝을 맺자는 무언의 약속. 경원님 두렵지 않습니다. 경원님과 함께라면 그곳이 지옥불이라도 꽃밭일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낭자를 고운 가마에 태우지 못하고 이런 벼랑 끝에 세우게 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경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서윤의 뺨을 적셨습니다. 그는 낫을 바닥에 던져버리고 서윤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잡아라. 당장 저것들을 낚아채. 변 사또가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포졸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늑대 떼처럼 달려드는 그들의 손이 두 사람의 옷자락에 닿기 직전이었습니다. 경원과 서윤은 서로를 품에 안은 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칠흑 같은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습니다. 안 돼! 변 사또의 비명소리가 메아리쳤지만 두 사람은 이미 허공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휘몰아치는 눈보라가 두 사람의 몸을 하얀 꽃잎처럼 감싸 안았습니다. 추락하는 순간 서윤은 경원의 품속에서 아득해지는 의식 너머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추락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저 더러운 족쇄를 끊고 가장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는 것이다. 바람 소리가 잦아들고 세상은 고요한 정적 속으로 잠겨들었습니다. 절벽 위에는 멍하니 아래를 내려다보는 추격대와 주인 잃은 낫 한 자루만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습니다. 하얀 눈은 그 모든 흔적을 덮어버리려는 듯 무심하고도 처연하게 계속해서 쏟아져 내렸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고 했던가요?
그 밤 삼수갑산의 골짜기를 뒤흔들었던 눈보라가 십수번이나 다시 몰아치고 녹기를 반복했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해 겨울의 사건은 점차 흐릿해져 어느덧 노인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기이한 야담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작거리 주막에서는 술기운이 오른 장사치들이 모여 앉아 안주 삼아 그 이야기를 떠들곤 했습니다. 그래, 그 독한 변 사또가 밤마다 귀신을 본다지. 칠흑 같은 밤이면 절벽 아래서 남녀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며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떤다는구먼. 그렇고 말고. 결국 그 화병으로 관직도 삭탈당하고 지금은 반미치광이가 되어 거리를 떠돈다더군. 인과응보지 인과응보야. 그나저나 그 두 사람은 정말 귀신이 되었을까? 그 높은 낭떠러지에서 떨어졌는데 살아남았을 리가 없지. 사람들은 혀를 차며 두 남녀의 비극을 동정했습니다. 허나 세상 사람들은 꿈에도 모를 것입니다. 그들이 황천대라 부르던 그 절벽 아래가 실은 죽음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점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곳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고 깊은 태백산맥의 어느 이름 모를 골짜기였습니다. 구름도 쉬어간다는 첩첩산중, 양지 바른 언덕배기에 작고 허름한 너와집 한 채가 그림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굴뚝에서는 저녁밥을 짓는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마당에는 잘 마른 약초들이 향긋한 내음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리 와서 땀 좀 식히세요. 오늘따라 해가 참 따갑군요. 수수한 무명 치마 저고리를 입은 여인이 밭에서 일하던 사내에게 시원한 물 한 바가지를 건넸습니다. 볕에 그을려 건강한 구릿빛이 된 얼굴, 눈가에는 세월의 주름이 얇게 잡혔으나 편안한 미소가 아름다운 여인, 바로 서윤이었습니다. 물을 받아든 사내는 굵은 땀방울을 훔치며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친 턱수염과 단단한 어깨가 영락없는 산골 약초꾼의 모습이었으나 그 깊고 맑은 눈빛만은 여전한 경원이었습니다. 고맙소. 부인 덕분에 살 것 같구려. 그나저 올해는 도라지 농사가 제법 잘 되었소. 이 정도면 아랫마을 장터에 내다 팔아 부인 꽃신 하나는 장만할 수 있겠소. 경원이 아이처럼 해벌쭉 웃으며 말하자 서윤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꽃신은 무슨요. 산길 다니는 데는 집신이 최고입니다. 그 돈으로 당신 겨울 소못이나 하나 더 지으세요. 지난번에 보니 소매가 다 해졌더이다. 허허, 내 옷이야 기워 입으면 그만이지. 내 평생 소원이 부인 발에 비단신 한번 다시 신겨주는 것인데 그 고집은 여전하구려. 두 사람은 툇마루에 나란히 걸터앉아 저물어가는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은 그날 밤의 횃불 대신 따스한 주홍빛으로 세상을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경원이 서윤의 거칠어진 손을 조심스럽게 잡아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곱디고 왔던 손마디는 굵어졌고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지만 경원에게는 그 어떤 보석보다 귀하고 아름다운 손이었습니다. 부인, 후회하지 않으시오? 그때 그 절벽에서 내 손을 놓았더라면 지금쯤 다시 고운 옷을 입고 편안히 살았을지도 모를 일인데 나 같은 못난 놈을 만나 이 깊은 산골에서 호미질이나 하며 늙어가는 것이 원망스럽지는 않으시오? 경원의 목소리에 묻어나는 미안함에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서방님도 참 쓸데없는 소리를 하십니다. 비단옷을 입고 마음이 지옥인 것보다 무명옷을 입어도 마음이 천국인 것이 100번 낫지요. 제게는 이곳이 도성이고 당신이 임금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지요. 서윤이 잠시 말을 멈추고 경원의 눈을 그윽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때 죽지 않았습니까? 역적의 딸 서윤도 장원 급제를 꿈꾸던 선비 경원도 그 절벽 아래 눈밭에 묻혔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그저 지엄이와 지압이 사랑하는 두 사람뿐이지요. 세상이 우리에게 채웠던 그 무거운 굴레가 벗겨졌는데
어찌 후회란 말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서윤의 단단한 대답에 경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서윤의 손을 끌어당겨 자신의 입술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내 남은 생이 닿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 다시 태어난다 해도 오직 당신만을 연모하고 지킬 것이요. 저도요. 우리 다음 생에는 아무런 방해도 없는 평범한 옆집 아이들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손잡고 뛰어놀며 아주 편안하게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참 좋구려. 그때는 내가 부인을 업고 온 동네를 뛰어다니리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고요한 산골짜기의 메아리처럼 퍼져 나갔습니다. 그 웃음에는 그 어떤 그늘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새 소리마저 잦아들었습니다. 방 안에는 작은 호롱불 하나가 켜져 있었습니다. 경원과 서윤은 나란히 누워 서로의 숨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을 청했습니다. 창호지 문 밖으로는 하얀 눈이 소복소복 쌓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눈은 두 사람을 가로막는 장애물도 춥고 시린 고통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과 위협으로부터 두 사람만의 작은 세상을 포근하게 덮어주는 따뜻한 이불이었습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전설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신분의 벽과 세상의 억압에 맞서 사랑 하나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두 연인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람의 이야기를 넘어 하나의 신화가 되었으니까요. 먼 훗날 누군가 이 깊은 산속을 헤매다 낡은 집 터에서 엉켜 자란 두 그루의 나무를 발견한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겠지요. 복에나 뿌리가 서로 엉키고 가지가 하나로 합쳐진 열리지로구먼. 필시 죽음조차 갈라놓지 못한 깊은 사랑이 깃든 나무일게야.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자 마치 두 연인이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숲속에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춥고 긴 겨울을 견뎌낸 뒤에야 비로소 피어나는 매화 향기처럼 세상 모든 연인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지지 않는 꽃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들의 사랑은 이 산과 계곡 그리고 바람 속에 스며들어 영원히 흐르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소중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